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오전 7시입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그리고 법치 확립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적어도 50%는 넘겨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하다,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인 면이 크죠. 그러나 정치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망가졌다 하는 것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타령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그런 국민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 하면은 그건 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탕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불가능한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능성의 예술이란 이야기인데,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외교, 그리고 법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핵심 문제 제기는,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해서 선거에서 져버리면 권력을 놓치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치는 왜 실패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정치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여 동안 한 정치적 행동의 핵심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자기 손으로 해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분의 성격에서 나왔으므로, 그분의 스타일에서 나왔으므로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성격을 고치는 겁니다.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60을 넘긴 사람한테, 더구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부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되어서 당신 성격 고쳐야 돼 하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격이 운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게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큰 경험은 그분이 특수부 검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특수부 검사처럼 행동한, 그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위기를 불렀고,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지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관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답이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견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 보수 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팬클럽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팬클럽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까지 박수를 쳤으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한국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 윤석열,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같이 묶고 잘못하면은 벼랑에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선 왜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검사적인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세 가지 사건만 들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선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것은 천도에 가까운 국가 정통성과 관계되는, 또 국가의 대전략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속과도 틀렸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공약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어디로 나오느냐?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화문에 나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러면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겠다. 거기서 다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었을 텐데 국방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방부는 대통령실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이런 무모한 결정을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밀어붙이니까 되긴 됐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여론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한 60대 40의 비율로 반대가 많았어요. 그 반대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중도층 사람들이 많았어요. 합리성을 존중하는 중도적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결정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율은 보통 70%, 80%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지지율이 취임하는 윤석열 지지율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은 지금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용산 대통령실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여기서 근무할 사람이지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영빈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어떤 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 궁을 짓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째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런 망국적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나 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궁을 옮기는 것이나 이것은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국회의 동의라든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문제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어버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힐 겁니다. 대통령은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좋은 그런 공간에서 이런 큰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집무실과 주거 공간이 갈라져 가지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경비병력만 수백 명이 동원되고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동선이 하루에 2번씩 노출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대통령들까지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도록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한 석 달 동안 계속된 이준석 몰아내기,
결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2021년 봄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국민의힘이 몸부림을 치면서 30대 대표를 뽑았습니다. 한국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대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세대 포이론 2030과 6070을 손잡게 해서 가운데 있는 4050 좌편향 세대를 포위한다.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9일 투표 성향을 보면은 2030에서 윤석열 표가 이재명 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특히 2030의 남자들 속에서는 압도적으로 한 60%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준석의 세대 포이론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계산에 의하면은 2030이 변하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후보는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졌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성공시킨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몰아내는 방법도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 뭐 잘하네요 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알려지기도 하고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30 세대의 지지가 철회되었습니다. 2030 세대는 이준석을 보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배신당했다, 우리가 이용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30 세대는 지금 윤석열이 이준석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는 이준석을 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준석을 대신할 당대표로 내세운 사람이 김기현 씨였습니다. 누가 봐도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씨의 라이벌인 안철수 의원을 딱 찍어가지고 국정운영의 적이라고 했어요. 같이 손을 잡았던,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 신뢰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김기현 씨를 대표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라이벌인 나경원 전 의원까지 상처를 줘가면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뻔히 쳐다보는 데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윤석열 국민의힘 보수가 같이 공멸하게 생겼습니다. 팬클럽이 된 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30%, 때로는 20%대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 그리고 이준석 몰아내기, 무리한 김기현 대표 만들기, 여기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내외,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 한 60%, 3대6의 구도,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항상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의 흐름이 구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된 여론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사전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나 말은 아주 번드러하게 하죠. 무슨 통계학자도 나오고. 그러나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경욱 씨를 빼고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딱 부러지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 앞으로 계속하면은 사전투표율이 낮아져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준석 씨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출마해가지고 사전투표 함이 열리면서 낙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전투표에 아무런 부정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공격,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또 이준석을 비판하지만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박수부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자신이 부정선거 음모를 믿지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극성으로 지지하니까 그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은 행동이 몇 군데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준석 몰아내는 데 있어서 윤석열 편을 들고 동시에 보수를 분열시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하도 극성이라서 자신들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매우 미워합니다. 또 반대로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으면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말을 했다가는 또 당한다 해가지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죠. 보수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해서 중도 사람들이 보수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파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과 비슷합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걸 믿는 미국의 공화당이 보여주는 추태와 한국의 보수 세력 안에 있는 음모론자들이 보여주는 추태는 똑같은데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하면은 보수를 망치고 보수 정치 세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또는 대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수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전투표 반대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게재된다면서 그래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요게 바로 보수를 망치는 자살입니다. 사전투표일 이틀 그리고 본투표 3일 중에 자기가 편한 날을 골라서 가서 투표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그러면은 본투표 날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본투표 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총선은, 특히 수도권 총선은 몇백 표 차이로 또는 몇십 표 차이로 결정됩니다. 사전투표에서 지면은 본투표에도 질 수 있다는 거죠. 투표율이 결정적인데 이 투표율을 낮추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음모론자들입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결국 자기를 망칩니다. 음모론을 펼치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망칩니다. 보수도 망칩니다. 윤석열도 망칩니다. 나중에 나라까지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3대 실수, 무리한 청와대 떠나기. 더구나 청와대를 떠나면서 그동안 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고심했던 역대 대통령들을 향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을 뱉고 떠나고, 그리고 1등 공신인 이준석을 몰아내고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철수, 나경원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은, 이거는 정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의 체질을 벗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안보, 외교, 법치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다가 선거철을 딱 앞두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들이나 관료들이나 대통령까지도 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정치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3가지 실수를 했으니까 3가지 실수를 바로잡는 거죠. 정답은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실 이름을 지금도 안 짓습니까? 대통령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계속 용산에서 근무할 거냐? 그 다음에 이준석을 몰아냈으니까 이준석을 만나서 사실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3번째, 김기현 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빨리 물러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바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다.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살기 아니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완전히 자기의 스타일과 성격을 바꾸는 대담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하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고도 그것을 방치했던 사람들과는 연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직선제를 요구할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 씨는 기득권을 다 내버려버리고 직선제 개헌 플러스 민주화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했습니다. 6.29 선언을 통해서 일대 승부를 걸었습니다. 6.29 선언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은 절대로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풀 배팅을 했습니다. 6.29 선언 전에는 노태우 후보가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6.29 선언을 한 그 당일 바로 노태우 후보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정도의 승부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던지지 못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확보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 식물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핵심은 이준석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